급변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그것도 바로 우리 주변 일상에서 변화한 것들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인공지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이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들을 특별히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특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정도로만 여겨왔습니다. 세부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공지능을 왜 배워야 하는지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컴맹이라고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한 번 이상 컴퓨터를 배우려고 했으나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컴퓨터를 어느 정도 배웠어도 간단한 웹 검색이나 영화, 음악 감상 같은 컨텐츠를 접하는 정도로 온라인 판매나 SNS 활동은 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할지 막막했던 사람들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아예 시작할 엄두도 못 냈다는 사람들을 보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인공지능이라는 비서를 옆에 둠으로써 글쓰기에서부터 종전에 어려워했던 일들을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타고 지금까지 이루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실현시키고자 하는데 인공지능을 배우는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했다는 의미는 종전의 기술로 여겨졌던 것이 도구로 인식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술은 직접 배우고 익혀야 가능했다면 도구는 옆에 두고 사용 또는 활용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구글 번역은 어쩌면 누구나 사용해 본 적이 있거나 꼭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번역기 프로그램을 특히 스마트폰에서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용도는 우리가 외국어, 특히 미국 생활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영어를 접했을 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단어 또는 문장들을 이와 같은 번역기를 통해서 그 뜻을 이해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의 구글 번역기는 종전과 같은 문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는 물론 아예 파일 전체까지 번역해주고 나아가서 웹사이트도 번역을 해주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크롬 또는 그 밖의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주소창에 구글 트랜슬레이트라고 입력한 후 검색 결과에서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찾아서 클릭하면 이와 같은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있는 메뉴를 살펴보면 종전과 같은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 documents, 웹사이트 같은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웹사이트를 선택하면 그 밑에 번역을 원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도테라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알아야 할 도테라 보상 플랜을 직접 번역해 보기로 하죠. 웹브라우저에서 또 다른 창을 열어 도테라닷컴을 입력하여 도테라 사이트 접속한 후 디스커버 메뉴에서
좌측에 있는 도테라 리월스를 클릭하면 도테라 보상 플랜을 설명하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이때 이 사이트 주소를 주소창에서 복사한 후 앞에서 열어놓은 구글 번역기의 박스 안에 붙여넣기를 하면 구글 번역기가 한글 번역판 영어를 한글로 번역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글 번역판 사이트를 열어줍니다. 깔끔하게 보상 플랜 전체를 알기 쉬운 한글판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이 웹사이트를 즐겨찾기에 추가하셔서 나중에 참고를 하실 때 필요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고 또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더 넓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챗GPT의 새 페이지를 열어 번역된 사이트의 링크를 이 질문칸이죠.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칸에 붙여넣으면 자동으로 저장됨과 함께 친절하게 이 내용을 요약해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라이브로 실현을 해보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을 알게 되면 하는 일이 매우 쉬워집니다. 도테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언제든지 손쉽게 번역해서 참고하실 수가 있으며 이 사업을 안 하시더라도 번역하는 일이 매우 다양하면서도 간단해졌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은 이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대신할 수 있어도 결국은 사용자 본인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일을 더 쉽게, 일을 더 빠르게, 그리고 인공지능이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이 앞으로 훨씬 앞서 나갈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인공지능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인공지능의 종류, 인공지능의 현재 대표격인 챗GPT,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과 훈련시키는 과정을 알아본 후에 여러분이 가장 실무적으로 알고 싶은 온라인 판매와 SNS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주요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각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옆에 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인공지능 이론 공부를 하기 위해 오신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앞에 있는 저 자신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론적인 설명은 간략히 하도록 하면서 주요 요점만 강조해 나가는 것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전문적이거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전달력이 약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영어를 같이 사용했으므로 굳이 자세히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의 두 단어로 되어 있으며 흔히들 이를
약자로 줄여서 AI라고 일컫습니다. artificial이란 단어는 인위적인 또는 진짜가 아닌 인조라는 뜻이 담겨 있으며,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능이지만 가공된, 만들어진 지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사람이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artificial에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가 있다면 natural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추럴은 자연적이다, 있는 그대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티피셜은 인공적이며 인위적이며 사람이 만들어낸, 그래서 일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에 비해서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어낸 지능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사람이 질문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나 이미지 또는 음성 등 다양한 형태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입력된 질문이나 명령을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생각하며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답을 만들어 줍니다. 이 결과를 사람이 다시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공지능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쉽고 빠르게 도와주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들어주는 도구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이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겠죠. 약 30년 전인 1997년 서양식 체스에서 딥블루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인간 챔피언을 물리쳤을 때만 해도 인공지능이란 말 대신 슈퍼컴퓨터라는 이름으로 칭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한동안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기는커녕 그 영역 근처에도 도달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에 그 유명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국을 통해 인공지능이 어쩌면 인간의 영역을 넘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그래도 설마 하던 것이 이제는 싫던 좋던 인공지능의 존재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체스나 바둑 같은 게임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과학, 경제, 교육, 예술 및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된 말 그대로 인공지능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종류는 기능별로 보았을 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자동화 인공지능, 추천형 인공지능, 예측형 인공지능,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AI이며, 현재 AI 시장의 핵심으로 글이나 이미지, 오디오나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로 결과물을 생성해 줍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글쓰기를 도와주는 챗GPT, 이미지 생성을 도와주는 midjourney,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로아네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화 인공지능 오토메이션 AI는 반복 업무를 대신하는 AI로서 업무를 자동 처리해주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고객 상담 챗봇, 이메일 자동 발송, 주문 처리 자동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추천형 인공지능 레코멘데이션 AI는 취향에 맞게 추천하는 AI로서 여러분들은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이 이미 사용자 행동 기반을 추천해주는 도움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음악이나 스포츠나 뉴스 등 관심 분야를 기억하여 유사한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측형 인공지능입니다. Predictive AI, 즉 미래를 예측하는 AI죠. 데이터 분석을 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특히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예측한다든지 수요를 예측한다든지 고객 행동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인공지능의 종류를 살펴봤는데 형태별로, 유형별로 본다면 검색형 인공지능과 도구형 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형 인공지능은 정보를 찾아주는 AI로서 특징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얻어내고 기존 정보를 정리, 요약, 그 다음에 최신 정보 탐색이 가능한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서치라든지 펄플렉시티라든지 질문형 사용을 할 때 챗 GPT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한 줄로 정의를 내린다면 이 검색형 인공지능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알려주는 AI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도구형 인공지능은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AI로서 특징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생성, 편집, 자동화 같은 작업이 있겠죠. 결과물이 남게 되면 생산성 향상이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영상 제작을 위한 캡컷, 디자인을 위한 캔버, 이미지 생성을 위한 midjourney, 영상과 음성을 위한 나라캣 같은 인공지능이 있겠습니다. 도구형 인공지능을 한 줄로 정의를 내린다면 내 일을 대신해주는 A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런 검색형과 도구형을 겸한 혼합형 인공지능, 특히 대형 인공지능들은 이 혼합형 인공지능들이 많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5대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초안이나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이 되는 챗GPT, 사실 확인이나 출처를 알려주는 펄플렉시티, 긴 문서나 정책 확인에 도움이 되는 클라우드, 구글 계통의 작업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서나 메일 등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미나이, 그리고 트렌드 체크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그록, 이렇게 5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클라우드를 제외한 나머지 4대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오픈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으로서 압도적 지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문제 해결사 및 코딩 파트너로서 일명 천재 교수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주력 강점은 창의적 글쓰기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아이디어, 전반적 생산성이 주 강점입니다. 최신 정보에 관련돼서는 일부 모델은 웹 브라우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멀티 모델에 관련돼서는 텍스트와 이미지, 버전에 따라서는 파일도 다루고 있고, 톤이나 스타일은 대화초라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톤을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챗 GPT가 가장 잘하는 용도로서는 블로그라든지 광고 카피라든지 코딩, 기획안, 아이디어 정리 및 일상 대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폭이 넓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인데 생태계 끝판왕이라고 불리죠. 일상 및 업무의 생산성 통합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써서 일명 유능한 비서로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주 강점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멀티모달, 그리고 구글 서비스를 연동해서 사용할 때 유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와 관련해서는 구글 검색, 뉴스 연계가 강합니다. 멀티모달은 텍스트, 그 다음에 이미지, 오디오까지 넓은 폭을 자랑하고 있으며 톤이나 스타일은 다재다능하면서 구글식 정리 잘된 설명이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용도는 팀 문서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슬라이드라든지 구글 작업 공간에 기반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개발을 한 그록은 실시간 트렌드와 자유 소셜 데이터 분석 및 검열 없는 대화가 특징입니다. X, 옛날 트위터죠. X의 타임라인과 실시간 이슈, 밈을 반영하는 게 주 강점이고 실시간 X 데이터에 가장 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텍스트 중심이고 약간 캐주얼하면서 위트 있는 답변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용도로서는 최신 이슈를 파악한다든지 뉴스를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펄플렉시티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추천해서 유명해졌으며 검색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출처를 붙여주는 리서치형, 그래서 베테랑 기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는 항상 팩트를 중시하고 있죠. 웹 검색과 요약, 항상 출처를 제시하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는데 아주 유력한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항상 실시간 검색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입력은 그러나 제한적이며 검색 결과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톤이나 스타일은 매우 간결하면서 요약 위주로 연구보고서 느낌을 받습니다. 가장 잘하는 용도는 정보 검색이나 팩트 체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챗 GPT와 펄플렉시티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챗 GPT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때 항상 쓰고 있으므로 거의 90% 정도를 챗 GPT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일반 검색을 할 때는 펄플렉시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전화기를 쓰시는 분들은 이미 제미나이에 익숙해 계실 수도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본인의 취향에 맞는 인공지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챗 GPT를 메인으로 삼고 다른 하나를 보조 역할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기초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실제로 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인 챗 GP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웹브라우저, 즉 인터넷을 연결하여 chatgpt.com을 주소창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chatGPT의 화면이 열리게 되죠. 인공지능의 사용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과 접속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chatGPT도 마찬가지 회원 가입, 즉 사인업을 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이 된 사람도 접속, 즉 사인인이나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매번 이 회원 가입과 접속을 위해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구글 계정 하나만으로 통일해서 모든 인공지능 연결 시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구글 계정 하나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구글 지메일 계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 하나면 모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강의가 끝나고 저에게 부탁하시면 구글 계정 만드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챗GPT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챗GPT는 오픈 AI가 만든 인공지능 대화 시스템으로서 사람처럼 질문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처럼 대화하며 글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인공지능인 챗GPT는 챗과 GPT라는 약자, 머리 글자를 딴 합성 단어입니다. 챗은 대화, 즉 사람과 대화하는 채팅 기능이 있다는 것이고 G는 generative,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겠죠.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직접 글을 생성한다는 것이죠. P는 pre-trained의 약자로서 사전에 교육받은, train된, 사전에 학습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미리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이라든지 웹사이트라든지 다양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T는 트랜스포머의 약자로서 변환기라는 뜻입니다. 구글이 2017년에 개발한 핵심 기술로서 문장을 이해하는 AI 구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서 말한다면 챗GPT는 사람처럼 대화하면서 사전에 학습된 방대한 데이터로 질문을 이해하고 새로운 답변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란 뜻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그림을 통해서 챗GPT란 무엇인지 그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챗GPT는 첫째, 질문하면 답해준다. 둘째, 글을 대신 써준다. 셋째, 아이디어를 만들어준다. 넷째, 일을 빠르게 처리해준다. 다섯 번째, 새로운 것을 가르쳐준다. 여섯 번째, 컨텐츠 제작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입니다. 챗GPT 최근 진화된 내용은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본인이 사용하는 버전이 GPT-4인지 GPT-5인지 무료 버전인지 아니면 유료 버전인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면서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은 멀티모달이라는 얘기가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자주 나오는데, 이 텍스트만 처리하는 싱글 모드가 아니라 멀티, 즉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드 형태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멀티모달이라는 용어가 자주 인공지능 관련 용어로 나오니까 말씀드립니다. 멀티모달, 그러니까 모드라고 하면 형태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멀티모드, 다양한 형태, 멀티모달, 그 형용사로 돼서 멀티모드가 멀티모달 형용사 형태로 나왔겠죠. 각 버전별로 핵심을 비교해 봤습니다만, 이 챗 GPT의 핵심 개념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규모 언어 모델, Large Language Model, 이걸 줄여서 LLM이라고 보통 많이들 씁니다. 이 대규모 언어 모델, 즉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것입니다. Conversational AI, 질문과 답변 형태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Deep Learning, 신경망을 이용해 패턴을 학습한다는 이 세 가지가 챗 GPT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chatgpt.com에 입력을 해서 작업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chatgpt.com을 열어서 회원 가입 또는 접속을 마치면 화면과 같은 창이 뜨게 되죠. 우측 하단에 보면은 질문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질문 또는 명령어를 입력을 합니다. 아니면 그 오른쪽에 마이크 아이콘이 있죠. 이 마이크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음성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대화창을 클릭해서 사용자와 챗GPT가 직접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은 제가 직접 여러 번 시도해 보니까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잘 작동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작동이 늦어진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 채팅 방식보다는 가급적이면 질문을 글로 입력하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질문하는 형태를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또는 명령을 챗 GPT에 의뢰를 하면 그 위에 답변창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간단히 답을 해주는 것이죠. 이 질문을 또 입력을 할 때 단순한 텍스트나 음성 이외에도 질문창 왼쪽의 플러스 마크를 누르게 되면 파일이나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이미지나 파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다른 답변은 왼쪽에 가지런히 최근 문의 정보가 나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실제로 컴퓨터에서 이 과정을 시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챗 GPT에 어떻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확인하며
어디에 그 질문과 답변들이 정돈 및 저장이 되는지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시더라도 이 인공지능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만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챗 GPT를 사용하는 마당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쓰느냐, 이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챗과 프로젝트를 병행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 파일이 있고 폴더가 있죠. 문서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을 하나하나를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저장하는 곳은 폴더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챗 GPT도 마찬가지로 챗 대화 내용을 새로운 프로젝트 폴더에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연관된 대화 내용을 한 프로젝트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챗은 생각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프로젝트는 정리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챗만 쓰면 질문이 계속 쌓이고 이전 내용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로 각 주제를 정해서, 그러니까 폴더명을 정하는 거죠. 이 주제를 정해서 주제별로 정리를 했을 때 이 대화 내용들을 조회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죠. 챗으로 얻은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를 통해 강의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문서함으로써 체계적인 작업이 가능한 것이죠. 이 프로젝트 안에서 대화 내용들을, 질문과 답변 내용들을 재사용할 수도 있고 복사 또는 수정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하므로 강의 자료나 컨텐츠 제작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챗만 쓴다면 그러면 계속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집중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용이 여기저기 순서에 상관없이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답변의 일관성과 시간 절약의 효과가 프로젝트를 사용함으로써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림으로 챗과 프로젝트를 나누어 관리하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챗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기, 대화가 이전하고 발전하기, 대화가 이어지고 발전하기, 다양한 주제를 빠르게 시도하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프로젝트에서는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내용을 보관하고 재사용하기, 여러 자료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두 기능이 서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단순히 챗만 사용하지 말고 챗의 내용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질문을 잘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잘 만드는 능력에 따라서 나중에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보통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컴퓨터의 프롬프트라고 하는 용어는 명령어라는 단어 뜻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프롬프트를 질문보다는 명령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공지능은 매우 유능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일을 알아서 완벽하게 추측하는 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치는 없지만 일을 잘하는 비서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듯이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상품 설명 써줘 이렇게 라고만 하면은 결과가 너무 막연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청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0ml 에센셜 오일 롤온 제품용 이베이 상품 설명을 SEO 최적화, SEO라고 하는 것은 Search Engine Optimization의 약자겠죠. 검색했을 때 가장 유력하게 검색이 될 수 있는 그런 SEO 최적화 150단어 기준으로 신뢰감 있는 톤으로 작성해줘. 이렇게 말하면 인공지능을 무엇을 써야 하는지, 어디에 사용할 글인지, 어느 정도 길이로 써야 하는지, 또 어떤 분위기로 작성해야 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즉,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품명, 용도, 대상 고객, 판매 채널, 글의 길이, 문체, 포함할 내용, 또 그 밖에 피해야 할 표현까지 알려줄수록 결과가 좋아집니다. 인공지능에게 일을 잘 부탁하려면 5가지 요소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CREAD라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컨텍스트, 즉 상황 설명입니다. 맥락입니다. 컨텍스트는 인공지능에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요청을 하는지를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일을 부탁할 때도 상황을 말해주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듯이 인공지능도 배경 정보를 알아야 더 좋은 답을 줍니다. 예를 들어 그냥 문자 써줘 라고 하면 인공지능은 누구에게 보내는 문자인지 어떤 목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보낼 문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고객 응대에 맞는 말투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강의 자료입니다 라고 하면 설명을 더 교육용으로 정리해 줄 수 있고 구체적으로 30ml 에센셜 오일 롤온 제품을 이베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온라인 판매용 상품 설명에 맞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설명입니다 라고 하면 어려운 전문 용어보다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건강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 문구입니다. 신뢰감 있게 써주세요 라고 하면 과장된 표현보다 조심스럽고 신뢰감 있는 문장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컨텍스트는 인공지능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글인지 알려주면 결과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먼저 이렇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고객에게 보낼 문자입니다. 강의 자료입니다. 이베이에 올릴 상품 설명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설명입니다. 건강제품 광고 문구입니다. 이런 상황 설명을 먼저 해주면 인공지능은 그 상황에 맞는 말투, 길이, 내용, 표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좋은 답을 받으려면 먼저 상황을 알려줘야 합니다. 컨텍스트를 잘 넣으면 답변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이번에는 프롬프트 작성 요령 중에서 R과 E를 설명하겠습니다. R은 role, 즉 역할이고 E는 example, 즉 예시입니다. 먼저 role은 인공지능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일을 부탁할 때도 마케팅 전문가처럼 생각해 주세요. 초보자에게 설명하는 강사처럼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냥 제품 소개 문구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일반적인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제품 소개 문구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더 판매 중심의 문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초보자에게 설명하는 강사입니다라고 역할을 주면 어려운 단어보다 쉬운 말로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뭐뭐뭐입니다. 아무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베이 판매 전문가입니다. 라고 하면 상품 제목, 설명, 배송, 반품 조건까지 판매 상황에 맞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은 인공지능에게 어떤 관점에서 대답해야 하는지를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초보자에게 설명하는 강사입니다. 당신은 이베이 판매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친절한 고객 상담사입니다. 당신은 SNS 광고 문구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지정하면 답변의 방향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그 롤의 네 번째 칸에 괄호를 제가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끝에 광고 만들어줘. 그러니까 역할을 줘야 되겠죠. 당신은 뭐뭐뭐뭐입니다. 광고 만들어줘. 이런 문장을 그러니까 그 명령을 할 때, 의뢰를 할 때 이 괄호 안을 어떤 말을 넣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example, 즉 예시입니다. example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나 결과물의 예를 인공지능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써줘. 예를 들면 이런 문장 스타일로 작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느낌을 가지면서 그런 느낌으로 써줘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문장 스타일로 써줘. 이렇게 예를 들면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예를 드는 방법도 좋은 예입니다. 이런 문장 스타일로 작성해줘. 뭐 짧고 강하게 써줘. 부드럽고 신뢰감 있게 써줘.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예시나 스타일을 알려주면 결과가 좋아집니다. 인공지능은 예시를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을 더 쉽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광고 만들어줘 라고 하기보다
짧고 강한 스타일로 광고 문구를 만들어줘. 또는 이런 느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느낌으로 또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든지 이런 부드러운 톤으로 작성해줘라처럼 말하면 더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롤은 인공지능에게 역할을 주는 것이고 example은 원하는 스타일의 샘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할과 예시를 함께 넣으면 답변이 훨씬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똑같이 롤에서 네 번째 괄호 열고 광고 만들어줘. 그 다음에 예시 example에서 광고 꼭 반대로 광고 만들어줘. 그 다음에 괄호를 뒤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롤을 부여하면서 광고를 만들어 달라고 하던가 광고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예를 포함한 그런 문구가 되겠죠. 이번에는 프롬프트 작성 요령 중에서 A와 D를 설명하겠습니다. A는 액션, 즉 요청이고 D는 디테일, 즉 구체화입니다. 먼저 A 액션은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해주세요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죠. 무엇을 해달라는 것인지 인공지능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훨씬 분명해집니다. 고객에게 보낼 감사 문자 작성해 주세요. SEO 최적화된 이베이 상품 설명 작성해 주세요. 엑셀 사용법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처럼 액션은 인공지능에게 시키는 구체적인 작업명입니다. 다음은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은 인공지능이 그 일을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설명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기본적인 설명이 나올 수 있지만 150에서 200단어로 작성해 주세요. 메디컬 클레임, 다시 말해서 의학 용어는 의학적인 주장은 피해 주세요. 컴포트 중심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프리미엄 브랜드 톤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 훨씬 더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또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려운 용어를 줄이고 쉬운 표현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존 고객 리뷰입니다. 이 리뷰들의 스타일을 참고해서 감사 답장 초안 3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인공지능은 단순히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시와 분위기를 반영해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액션은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고 해달라는 요청이고 디테일은 어떻게 해달라는 조건입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보통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베이 상품 설명을 작성해 주세요가 액션이라면 SEO 최적화, 150단어, 신뢰감 있는 톤, 과장 표현 없이가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좋은 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무엇을 만들 것인가? 둘째, 어떤 조건으로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하면 결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A는 할 일을 정하는 거고 D는 결과의 품질을 결정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프롬프트에서 A와 D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좋은 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아무렇게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CLIED 프롬프트 공식입니다.
CLAD는 5가지 요소를 뜻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C는 컨텍스트, 상황입니다. 먼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요청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 보낼 감사 문자입니다. 이베이에 올릴 상품 설명입니다. 초보자 강의 자료입니다처럼 배경을 설명하면 AI가 더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롤은 역할입니다. AI에게 어떤 역할로 답하게 할지 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친절한 상담원입니다. 당신은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초보자에게 설명하는 강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관점에 맞게 답을 만듭니다. 이 역할을 나중에 말씀드릴 AI 에이전트에서 활용할 때는 가령 예를 들면은 AI가 비서한테 지시하는 형태의 그 의뢰를 명령이나 질문을 했다고 치면은 AI 에이전트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유능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기능을 가진 기술을 가진 직원이나 아니면 책임자, 더 나아가서는 본부장이나 임원 또는 부서장 이런 정도의 그 역할을 부여해서 그 부서 또는 그 본부에서 벌어지는 전체적인 일을 맡길 때 주로 AI 에이전트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 두시면은 나중에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는 example 예시입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나 결과물의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써주세요. 아래 예문과 비슷한 톤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 A가 원하는 방향을 더 잘 따라갑니다. A는 액션, 요청입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것인지 분명히 말하는 단계입니다. 감사 문자 작성해 주세요. 상품 설명문을 만들어 주세요. 표로 정리해 주세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처럼 원하는 작업을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프롬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D는 디테일, 구체화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짧게, 친절한 톤으로, 150단어 이내로, SEO를 고려해서, 과장한 표현 없이처럼 조건을 붙여주면 결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 5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AI가 훨씬 정확하고 유용한 답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베이에 올릴 30ml 에센셜 오일 롤온 제품 설명입니다. 당신은 온라인 판매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신뢰감 있고 깔끔한 상품 설명 스타일로 작성해 주세요. 상품 제목과 설명을 만들어 주세요. 150단어 이내 SEO를 고려하고 메디컬 클레임은 피해서 작성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단순히 상품 설명 써줘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상황을 알려주고 역할을 정하고 예시를 보여주고 요청을 분명히 하고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들어가면 AI는 더 정확하고 좋은 답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5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5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완성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CREAD 공식은 다음 순서입니다. 상황 플러스 역할 플러스 예시 플러스 요청 플러스 구체화. 즉 인공지능에게 그냥 써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고 AI가 어떤 역할로 답해야 하는지 정해주고 원하는 예시나 스타일을 보여주고 무엇을 해달라는지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조건으로 작성할지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고 싶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보낼 감사 문자입니다. 맥락이죠. 컨텍스트 C. 당신은 친절한 상담원입니다.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R. 이런 느낌으로 써주세요. 항상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써달라는 얘기죠. 예를 들었습니다. example. 감사 문자를 작성해 주세요. 액션이 나왔죠. 요청했습니다. 짧고 따뜻하게 써주세요. 디테일이죠. 구체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AI는 고객에게 보낼 글이라는 상황을 알고 친절한 상담원 역할로 감사하는 분위기의 예시를 참고해서 감사 문자를 짧고 따뜻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또 건강 제품 광고 문구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제품 광고 문구입니다. C. 당신은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R.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시작하세요. 더 건강한 삶. 이런 분위기가 나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죠. E. 그 다음에 광고 문구를 만들어 주세요. 액션입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짧고 강렬하게 써주세요. 구체화 D. 이렇게 하면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마케팅 톤이 들어간 짧고 강한 문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엑셀 설명도 CREAD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한 설명입니다. 당신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 주세요. 엑셀은 계산기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엑셀 기능을 설명해 주세요. 아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AI는 전문 용어를 줄이고 초보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고객 문의 답변을 작성할 때도 좋습니다. 고객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신은 친절한 고객 상담원입니다. 이런 톤으로 답해 주세요.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톤으로 답해 주세요. 고객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정중하고 부드럽게 써주세요. 이처럼 CREAD 공식은 어떤 작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 고객에 보내는 문자, 광고 문구, 강의 설명이라든지 이메일 답변, SNS의 게시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은 상황 플러스 역할 플러스 예시 플러스 요청 플러스 구체화를 순서대로 넣으면 AI가 훨씬 정확하고 실용적인 답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잘 작성된 프롬프트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한 번씩 또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은 프롬프트를 잘 만들겠구나 하는 그런 이해와 감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텍스트 작업을 다루어 보았는데, 다음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래픽 또는 이미지 작업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랍테라라고 하는 신규 브랜드의 로고와 상표를 챗GPT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든 사례입니다. 그 밑에는 그와 관련된 명함을 역시 인공지능을 통해서 작업을 해봤고요. 실제로 신상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루는 라벨 작업을 역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컴퓨터 스킬이 없어도 인공지능한테 이런 작업을 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한 그런 의도입니다. 새로운 기계들을 들여와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함과 함께 랍테라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역시 랍테라 5종 상품에 대한 배너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디자인해 봤고요. 다시 말해서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디자인을 해준 것입니다. 전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광고 시안도 디자인해 봤고요. 향후 신상품으로 출시 예정인 상품을 기획함과 동시에 고급스러운 포장 디자인을 역시 인공지능을 통해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기획 상품에 대한 상품 기획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다 도와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픽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코딩 작업입니다. 이런 텍스트와 이미지뿐만 아니라 코딩 작업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베이에 사용할 수 있는 헤드 문구와 풋 문구를 코딩 작업을 해서 만든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의 활용은 이베이 판매를 강의할 때 리스팅 만드는 작업에서 제가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리스팅을 만드는데 텍스트도 아니고 코딩을 해서 리스팅 디스크립션 상세 설명서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다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딩의 코자를 몰라도 다 그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옆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마케팅 작업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가격 감수성 분석 도표를 만들어 달라든지, 특히 신상품을 출시할 때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출시하는 게 적당한지 이런 분석을 해주는 도표를 가격 감수성 분석 도표라고 말합니다. 주요 경쟁사와의 경쟁 관계를 비교해 달라든지, 제품의 포지셔닝과 관련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달라든지, 기업이나 시장 환경에 따른 SWOT 분석을 해달라든지, 이런 모든 마케팅 작업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서 몇 가지 실제 작업도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강의 자료나 컨텐츠 제작 업무를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비교표와 절차 같은 긴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아이콘 또는 도형으로 쉽고 이해하기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말만 하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컴퓨터를 몰라도 이런 작품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새로 들여온 기계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뇌파 측정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여온 뉴로하모니라고 하는 기계, 뇌파 측정기인데요. 이 뇌파 측정기로 뇌파를 측정해서 나온 자료를 인공지능한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전체 상태를 요약해 주었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뇌파 패턴의 핵심을 해석해 주었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으면서 좋은 점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현 상태의 최종 진단을 해 주었고, 바로 적용해야 할 조언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인지 그 상태를 얘기해 주었고, 핵심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사항은 이런 분석 결과를 진단해 준 뿐만 아니라 랍테라 기준으로 제품이 이 뇌파 측정을 받은 사람한테 미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추천과 함께 사업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제안까지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억형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초기의 인공지능이나 검색형 도구들은 대체로 기억이 없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면 답을 하나 주고, 그 다음 질문하면 이전 대화와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검색이나 초기 챗봇들은 빠르게 답을 찾는 데는 유용했지만 대화의 맥락을 이어가거나 앞에서 내가 말한 내용을 기억해서 다음 답변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빠르지만 맥락이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고 질문도 각각 따로따로 처리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챗GPT, 클라우드,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은 대화 맥락을 유지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전 대화를 참고해서 답변하고 앞에서 말한 내용과 뒤의 질문을 연결하며 사용자의 목적이나 스타일에 맞춰 더 개인화된 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랍테라 제품 설명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다음 질문에서 이걸 더 짧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도 인공지능은 앞의 내용을 참고해서 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 맥락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런 최신 인공지능의 핵심에는 LLM, 즉 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LLM은 엄청나게 많은 글을 학습해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문장을 만들고 질문에 답하도록 훈련된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LLM은 사람처럼 말을 이해하고 글을 쓰도록 학습된 대형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형 인공지능의 장점은 단순하게 빠르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전 내용을 연결하고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이어서 도와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 방식이라면 상품 설명을 만들 때마다 브랜드명, 제품명, 톤, 타겟 고객 같은 것들을 매번 새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형 인공지능은 앞에서 정리한 상품 정보나 강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제목, 설명, SNS 문구나 고객 응대문까지 연결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억형 인공지능은
질문에 답하는 도구가 아니라 대화의 맥락을 이어가며 함께 작업하는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5번째 제목으로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 즉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우리가 직접 인공지능 모델을 새로 학습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훈련은 AI에게 기준과 스타일을 먼저 알려주고 반복적으로 수정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에 맞게 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억을 먼저 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프리셋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랍테라 관련 작업을 할 때는 매번 처음부터 설명하지 말고 대화 시작 부분에 이렇게 그 요점을 정리해서 입력해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에서는 다음 내용을 기억하고 반영하세요 라고 해서 브랜드는 랍테라입니다. 제품은 에센셜 오일 롤온 제품이며 페인츄라, 서머라 등이 있습니다. 정책상 메디컬 클레임은 피해줬으면 좋겠고 컴포트 중심 표현 사용을 사용합니다. 타깃은 40에서 60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객이며 톤은 프리미엄하면서 신뢰감 있게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준을 입력해 두면 이후 답변이 훨씬 일관되게 되죠. 상품 설명을 만들 때나 SNS 문구를 만들 때, 고객 응대문을 만들 때도 같은 브랜드 기준과 표현 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반복 교정으로 AI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처음 나온 답이 어떤 때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인공지능으로부터 완벽한 답을 기대하기보다 계속 수정 요청을 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다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써주세요. 메디컬 표현은 빼고 얘기를 해주세요. 뭐 더 짧게 만들어 주세요. 좀 더 신뢰감 있는 톤으로 바꿔주세요.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든지 이런 수정 요청이 반복되면 AI는 점점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에 가까운 답을 만들어냅니다. 즉 AI가 당신의 스타일을 학습하는 것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결과는 처음 질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은 한 번 묻고 끝내지 않습니다. 초안을 받고 수정하고 다시 다듬고 최종 결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화 시작 전에 기준을 심어둔다. 둘째, 나온 결과를 반복적으로 교정한다. 이렇게 하면 AI는 단순히 대답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업무 스타일과 브랜드 방향에 맞춰 함께 작업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앞에서는 인공지능에게 기준을 먼저 알려주고 반복적으로 수정하면서 원하는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실전적인 인공지능 훈련 방법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을 압축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내용도 자연적으로 많아지고 중요한 기준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대화를 한 뒤에는 AI에게 이렇게 요청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브랜드 기준을 정리해줘. 또는 지금까지 대화 내용을 요약해서 다음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리해줘. 이렇게 하면 AI가 브랜드명, 제품명, 타겟 고객, 문체라든지 또 피해야 할 표현,
자주 사용하는 문구 등을 압축해서 정리해 줍니다. 이 정리된 내용을 다음 대화나 다음 작업에 다시 넣으면 처음부터 다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역할 고정입니다. 롤 락입니다. AI의 역할을 한 번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강하게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FDA 규정을 잘 아는 프리미엄 이커머스 브랜드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고정하면 AI는 단순히 일반적인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온라인 판매, 규정상 주의할 표현까지 고려해서 답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가 길어지다 보면 AI가 처음 역할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이렇게 강조하면 됩니다. 위의 역할을 유지해서 다시 작성해줘. 이 한 문장만 넣어도 답변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지 규칙을 계속 주입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건강제품이라든지 화장품, 식품, 보조제, 아로마 제품을 다룰 때 매우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랍테라 같은 제품을 설명할 때는 메디컬 클레임을 사용하지 말 것, 릴리프란 대신 컴포트를 사용할 것, 치료, 완화, 예방 이런 진단 같은 의료적인 표현을 피할 것, 이런 같은 기준을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 AI는 아주 유용하지만 때로는 과장된 표현이나 판매에 위험할 수 있는 문구를 자기도 모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규칙은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작업 반복할 때마다 반복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할수록 오류가 줄어들죠. 특히 리스팅 설명이라든지 광고 문구, 라벨 문구, SNS 홍보글처럼 외부에 공개되는 문구는 반드시 금지 표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을 잘 훈련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죠. 긴 대화 후에는 내용을 압축해서 기준으로 정리한다. 둘째, AI에게 맡길 역할을 고정한다. 셋째,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과 규칙을 계속 주입한다. 이렇게 하면 AI는 단순한 답변 도구가 아니라 나의 브랜드 기준과 업무 스타일을 따라가는 작업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고급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의 대화 과정을 통해 결과를 점점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멀티턴 전략입니다. 멀티턴이란 한 번의 질문으로 모든 결과를 끝내려고 하지 않고 여러 단계로 나누어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광고 문구를 만든다고 할 때 한 번에 광고 문구 만들어줘 이렇게 하지 않고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 제품 이름을 먼저 생성하도록 하고, 둘째, 제품의 컨셉트를 정하고, 셋째, 타깃 고객을 분석하고, 넷째, 상품 설명을 작성해서, 다섯째, 상세 페이지 문구를 만든 후, 여섯째, 광고 문구를 만듭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하면 결과의 품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만들 때보다 중간마다 방향을 확인하고 또 내용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티턴 전략은 결과 품질을 2배, 3배까지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타일 복제 또는 킬러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잘 만들어진 문장이나 설명문이 있다면 그 문장을 AI에게 보여주고
같은 스타일로 작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잘 만들어진 이베이 상품 설명이 있다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스타일처럼 작성해줘. 그리고 그 아래에 기존의 좋은 이베이 설명문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AI는 문장 길이, 톤, 구성, 방식, 표현 스타일을 참고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방법은 특히 브랜드 문구나 상품 설명, 고객 응대문이나 광고 문구를 일관되게 만들 때 매우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기억 테스트 질문입니다. AI가 길어지면 AI가 처음에 정한 기준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간에 이렇게 질문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정한 브랜드 규칙을 말해봐. 또는 지금까지 정리한 작성 기준을 다시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 AI가 우리가 정한 규칙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빠뜨린 내용이 있으면 다시 알려주고 틀린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긴 대화에서는 AI가 중간에 방향을 잃거나 처음 정한 금지 표현이나 브랜드 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간중간 기억 테스트를 하면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급 AI 활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멀티턴 전략으로 작업을 단계별로 나눈다. 둘째, 스타일 복제로 좋은 문장의 톤과 구조를 따라하게 한다. 셋째, 기억 테스트 질문으로 AI가 기준을 잘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AI는 단순히 답변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점점 더 나의 스타일과 브랜드 기준에 맞춰 일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실무에 잘 활용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대화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대화 흐름을 참고해서 답변합니다. 그런데 한 대화 안에 너무 많은 주제가 섞이면 이거 물었다가 저거 물었다가 또 엉뚱한 거 물었다가 또 생각나서 다른 것도 물었다가 이런 식으로 한 대화 안에 너무 많은 주제가 섞이면 기억이 흐려지고 답변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화 안에서 페인트라 설명도 만들고 서머라 라벨도 만들고 강의 자료도 만들고 뭐 잡담까지 이렇게 섞는다든지 하면 AI가 어떤 기준을 우선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라 전형 대화, 썰무라 전형 대화, 온라인 판매 강의 전용 대화, 랍테라 라벨 디자인 전용 대화, AI 강의 자료 전용 대화 이렇게 구분하면 AI가 각 대화 맥락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만 사용할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프로젝트 안에 공통된 과제를 주제를 한 프로젝트 안에 집어넣기를 권장한 것이죠. 다음 원칙은 최종 자동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번 자세히 설명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목표는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한 번 입력하면 전체가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명만 입력하면 AI가 자동적으로 이베이 제목, 상품 설명, 예를 들면 샤피파이를 하시는 분들은 샤피파이 문구, 광고 카피라든지 키워드 작성, SNS 게시글까지 다 한꺼번에 만들어주도록 프롬프트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만의 업무 시스템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자동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숙련자 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처음에는 입력하고 결과를 보고 반복하고 교정하고 기준을 압축해서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결국 AI 기억의 활용의 핵심 흐름은 이렇습니다. 입력, 반복, 교정, 압축, 재사용. 먼저 기준을 입력하고 여러 번 작업을 반복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정합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중요한 기준을 압축해서 정리합니다. 그 정리된 기준을 다음 작업이나 다음 대화에서 재사용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AI의 기억과 답변 품질은 더 좋아집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AI의 기억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훈련을 통해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별로 대화를 나누고 기준을 반복해서 주입하고 좋은 결과를 압축해서 재사용하면 AI를 훨씬 더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전적으로 저는 챗GPT를 사용하고 다 사용이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나하고 대화했던, 나하고 주고받았던 모든 내용들을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 그러면은 그날 또는 그 세션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질문과 답변을 하나로 정리해서 압축을 해주죠.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 또는 다음 날이나 다음 세션 때 지난번에 우리가 대화했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 대화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해서 AI가 끝날 때 또는 시작할 때 그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실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